자, 249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또 하나의 일트로바토레를 보다. 사실 제가 이제 오페라의 입문자들한테 가장 각광받는 오페라를 한 편을 꼽으라 그러면 주저없이 서슴지 않고 꼽는 오페라가 일트로바토레입니다. 워낙 벨칸토풍의 화려한 아리아들이 많고 또 너무도 또 보면서 재미있게 느끼고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이중 아리아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페라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처음 봤을 때 오페라에 가장 빠져들기 쉬운 작품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그때 일트로바토레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데, 오늘은 이제 이 베르디의 또 하나의 일트로바토레 에르난이라는 오페라를 소개하겠습니다. 뉴욕 메트에서 2012년 공연한 작품이고요. 마르첼로 조르다니라는 테너가 에르난이 역을 맡았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베르디의 오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베르디의 오페라는 처음에 이제 오베르토나 그다음에 자식과 부인을 잃고 만든 오페라 부파 하루만의 임금님이 실패로 끝났죠. 굉장히 낙담을 하던 상황에서 이 나부코와 이 롬바르디의 첫 십자군을 연이어 소위 말하는 오페라의 메카에서 성공적으로 그렇게 초연을 합니다. 나부코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난 그런 작품이었죠. 이 라스칼라에서 성공을 하고 난 뒤에 굉장히 이제 고무된 그런 자신감으로 도전한 작품이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이 에르난입니다. 이 에르난이는 이제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 희곡이었었고요. 근데 이게 이 에르난이는 예외로 라스칼라 같은 이제 큰 이런 극장이 아니고 베네치아에 있는 라스칼라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극장이죠. 라페니치라는 베니스의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을 한 그런 작품입니다. 이 빅토르 위고야 뭐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레미제라블이나 베르디의 작품 중에 리골레토의 원작자기도 하죠. 리골레토는 이제 이 왕들의 뭐 환희 뭐 이런 걸로 이제 빅토르 위고가 만든 희곡입니다. 같은. 아무튼 이 에르난이 작품이 있었죠. 뭐 그 외에 보시면 이제 이 중기에 만든 리골레토나 일트로바토레, 라트라비아타는 뭐 연이어 이 베르디의 3대 작품으로 그렇게 각광을 받던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성공한 오페라 부파 작품인 이제 팔스타프 뭐 이런 후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르난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초기 작품이고요. 이 에르난이의 이제 어떤 작품성이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틀이 나중에 완벽하게 꽃피운 작품이 이제 일트로바토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의 유사성도 많고 실제 음악적인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르디의 초기 작품은 굉장히 벨칸토스러운 그런 벨칸토의 어떤 형태를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작품들이 대다수입니다. 에르난이도 아주 전형적인 이제 벨칸토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벨칸토를 사랑하는 만큼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사랑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주 자주 이렇게 공연되는 작품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음악적인 난이도나 또 이 4명의 주요 배역들, 주인공 4명을 실력 있는 그런 성악가를 동시에 섭외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모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흔히 볼 수 없는 아주 훌륭한 작품 에르난이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에르난이가 탄생하는 데는 약간의 이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유명한 대본가죠. 이게 라페니치의 이제 공식 대본가이기도 한 피아베가 이 작품을 이제 사실 벨르니에게 이제 작곡을 의뢰했습니다. 벨르니가 이제 오페라를 만들 뻔했죠. 이 벨르니가 이제 에르난이 작품을 집필하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같은 이제 벨칸토 경쟁자인 도니제티가 안나 볼레나를 이제 이 공연을 해서 엄청나게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안나 볼레나는 제가 일찍이 소개시켜드렸던 대로 굉장한 대작이고 뭐 음악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작품이죠. 시대극 치고는. 그러니까 벨르니가 이제 이 안나 볼레나를 보고 나서 사실 에르난이의 작품을 중단합니다. 포기를 한 이유가 사실 이 시대극으로 자신의 경쟁자인 도니제티의 안나 볼레나를 이제 능가하는 작품을 만들기 어렵다고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벨리니가 중단을 했고 베르디의 작곡으로 이제 새로 시작을 한 거죠. 그 당시 벨리니는 이 작품을 이제 초기에 작곡을 한 많은 작품들을
결국 어디에다가 채용을 했냐면 이제 그 뒤에 대작 노르마의 이 벨리니가 자신이 작곡한 많은 곡들을 노르마의 기본적인 음악으로 채용을 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르디의 작품으로 재탄생하면서 이 작품이 이제 피아베가 당시에 이제 라페니체의 공식 대본가였기 때문에 라스칼라가 아닌 이제 라페니체에서 하면서 이제 피아베와 어떻게 보면 이제 인연을 맺게 되고, 이 라페니체는 이제 라스칼라에 비해서 굉장히 조그만한 극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배우의 이제 숨결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과거에 이탈리아 여행 때 그 베네치아의 라페니체 극장을 뭐 공연을 보러 간 건 아니고 그때는 공연이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잠시 이제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극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무대하고 관객들 사이가 굉장히 좁고 뭐 이 배우들의 이제 숨소리가 이제 관객들한테 전달이 되는 그런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작품을 이제 만들려고 베르디가 많이 애쓴 흔적이 있습니다. 배우의 감정선을 느낄 수 있고, 또 보면 그 뒤에 대작 일트로바토레의 어떤 탄생에 기여를 했다시피 뜨거운 비트와 막 강렬한 열정의 이제 음악들, 또 스페인이 배경이 된 그런 작품, 아라곤 공국이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죠. 그 다음에 또 사랑을 쟁취하고자 하는 뭐 여러 남자들의 어떤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또 하나의 일트로바토레라고 이름 지은 그 이유입니다. 자, 이 오페라 에르나니를 이렇게 보면은 사막의 오페라입니다. 뭐 사실 주요한 모든 것들이 이제 1막에 이렇게 구성이 되는 사막의 오페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작은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이제 희곡, 동명의 희곡 에르나니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빅토르 위고는 뭐 여러 작품의 희곡을 썼지만 우리가 잘 아는 뭐 그 레미제라블이나 노트르담 드 파리, 뭐 왕들의 환희, 뭐 이런 환락, 이런 작품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빅토르 위고의 작품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제 베르디가 빅토르 위고 작품을 몇 편을 그렇게 채용을 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탈리아의 프란체스코 마리아 피아베가 대본을 썼습니다. 당시 아마 에르나니 공연지가 이제 라페니체였고, 그때 아마 이 피아베하고 인연을 맺고 난 뒤에 이 피아베와 이제 베르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따로. 그 다음에 이제 이 1844년에 베네치아에 있는 라페니체 극장에서 초연을 한 작품이고요. 전형적인 벨칸토 스타일의 오페라입니다. 여기 이제 4명의 주요 이제 배역들이 등장하는데, 이 타이틀롤을 맡은 테너부터 시작해서 모든 배역들이 아주 유명한 이제 이 이중아리아 한 편씩을 다 부릅니다. 이중아리아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서정적인 카바티나로 시작해서 열정적인 카발레타로 이렇게 연이어 끝나는 두 곡의 짧은 아리아를 연이어 부르는 걸 이제 벨칸토의 이중아리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일트로바토레의 음악적 유사성이 많다는 건 뭐 다시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시대적인 배경은 이제 1519년경에 이제 스페인 왕국을 창시한 시조라고 보죠. 카를로스 1세 시대입니다. 이 1519년이 어떤 때냐 그러면 사실 그 7세기, 8세기 이후에 이 이베리아 반도, 그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이베리아 반도, 피레네 산맥의 이제 서쪽이죠. 이베리아 반도는 사실 이슬람 세력이 이제 장악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거의 한 7, 80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한 800년 정도부터 이제 거의 1500년까지 그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그 많은 무어인들, 아프리카의 그 흑인들이 이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스페인에는 이슬람 유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이슬람 세력, 무어인들을 물리치고 이베리아 반도가 유럽인에 의해서 장악이 되던 상황에서 많은 이제 이 공작이 세운 나라, 공국이라 그러죠. 사실 프랑크 왕국 이후로 이제 이게 유럽이 이제 그 봉건 제도로 들어서는데 그 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작이 세운 뭐 아라곤 공국이라든가 카스티아 공국이라든가 많은 공국들이 스페인에 이제 있었던 그런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이렇게 난립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카를로스 1세는 이제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로스 5세에 해당되는데, 이 카를로스 1세가 이제 통일을 해가지고 스페인 왕국을 만들던 그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오는 작품의 그 카롤로 왕으로 묘사되는 이 사람이 스페인 왕국의 시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건 다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란체스코 마리아 피아베는 이제 대본가, 아주 유명한 대본가인데 뭐 이 베르디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이탈리아 사람이고요. 오페라 대본가입니다. 라페니체 무대 감독 겸 대본 작가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실 라스칼라 공식 대본 작가로까지 이제 이어지죠. 그러니까 뭐 대본은 굉장히 잘 쓰신 분이라고 봅니다. 자, 특히 이제 베르디와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베르디의 작품 중에서 이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에르나니를 포함해서 아틸라, 맥베스, 스티펠리오, 그리고 리골레토, 라트라비아타, 운명의 힘, 시몬 보카네그라 포함 포스카리가의 두 사람, 해적, 이렇게 뭐 거의 10작품 이상을 이제 그 베르디와 같이 작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그런 이 피아베를 빼고 이제 베르디의 오페라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그런 대본가입니다. 오늘을 기해서 이 피아베를 확실하게 기억해 두십시오. 그 베르디의 3대 작품 중에서 뭐 리골레토하고 라트라비아타가 이분의 대본이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자, 캐스팅을 보면은 이제 타이틀롤인 에르나니 역에 이제 마르첼로 조르단이라는 이제 이탈리아 테너가 있고, 그다음에 안젤라 미드라는 이제 미국 소프라노가 엘비라 역을 맡고 있고요.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고 지금 이제 작고한 드미트리 흐보롭tov스키, 러시아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돈 카를로 왕 역을 맡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분이 스페인 왕국의 이제 초대 왕이라고 보시면 되죠. 카를로스 1세. 신성 로마 제국의 이제 카를로 5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중요한 이제 왕이었었고, 이 이탈리아의 이제 이 프롤라네토라는 베이스가 실바 역을 맡으면서 아주 중요한 연기를 펼칩니다. 기대하셔도 좋고, 이 세 남자가 이 한 여자를 사이에 두고 벌이는 이제 처절한 이 오페라가 에르나니입니다. 자, 등장인물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르나니는 지금 테너인데 이제 산적으로 묘사됩니다. 실제 근데 이제 그 오페라 극 중에서 이 사람이 원래부터 산적이 아니고 아라곤의 대기족이었던 아버지가 아마 이 스페인 내전 중에 이제 카를로 왕에게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들인 아르나니 입장에서는 카를로 왕이 이제 아버지의 원수기도 합니다. 이 연적일 뿐만 아니고 아버지 원수로 연결되니까 에르나니는 어떻게든지 이제 카를로 왕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엄청나게 강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스페인의 이제 뭐 귀족 여자인 이제 엘비라를 사랑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엘비라도 또 이 스토리가 아마 어릴 때 이제 부모를 잃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유럽의 이 후견인 제도에 의해 갖고 실바라는 이제 늙은 귀족이 엘비라의 후견인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제 세비야 이발사에서 바리톨로와 로지나의 사이처럼 이 늙은 사람이 후견인으로서 이제 어린 아이, 특히 여성 아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게 예쁘게 성장을 하면서 이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늙은 이 귀족이 자기의 후견인인 그 여성과 뭐 여러 가지 이유, 뭐 예를 들면 세비야 이발사의 바르톨로는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거였었죠. 근데 여기 이제 실바는 이제 엘비라의 청순한 미모와 또 어떻게 보면 늙은 사람이 젊은 여성에 대한 어떤 동경심, 뭐 사랑 이런 게 포함이 돼서 엘비라와 이제 결혼을 그렇게 모의하고 있습니다. 뭐 결혼을 거의 이제 확정지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엘비라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후견인인 말을 이제 거역하기가 힘드는 그런 시대였겠죠. 중세 유럽이니까. 그러니까 실바와 엘비라는 지금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카를로 왕이 또 이 관계에서 다시 끼어들어서 이 엘비라를 사이에 두고 세 명의 남성이 이제 이 사랑 싸움을 벌이는 어떻게 보면 사각관계 형태를 지금 유지를 하게 되죠. 결국 에르나니 입장에서는 이제 카를로 왕이 원수이기 때문에 이제 이 죽여야 되겠다, 원수를 갚겠다고 그렇게 생각한 상태에서 이 실바가 중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장애 요인으로 떠오르니까 에르나니는 이제 실바에게 이제 어떻게 모종의 이제 그 계약을 합니다. 자기가 카를로 왕을 죽일 때까지만 나를 뭐 그냥 놔두어라. 그리고 자기 목적이 달성되고 나서 이 뿔피리, 나팔 같은 거를 주면서 당신이 언제 어느 때고 이 나팔을 불면은 나는
당신에게 죽음을 당하겠다 하는 뭐 이런 죽음의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게 참 슬픔의 시작이죠. 결국 이제 뭐 카를로 왕은 중간에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에르나니와 엘비라의 어떤 결혼도 승낙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바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낙동강 오레알 신세가 된 상태에서 두 젊은 남녀가 사랑의 어떤 꽃을 피우기도 전에 이 늙은 노욕을 이렇게 드러내죠. 실바가 그 에르나니에게 받았던 이 뿔나파를 불게 됨으로써 에르나니가 죽게 됩니다. 뭐 명예가 중요하니까 자기가 약속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본 리브레토에서는 엘비라가 이렇게 함께 따라 죽는 거로는 묘사가 안 되는데 오늘 보시는 이제 이 오페라에는 엘비라가 스스로 이제 에르나니의 죽음을 따르죠. 그래서 두 젊은 남녀는 이 늙은 노욕에 의해 가지고 사실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게 비극으로 끝나는 오페라의 이제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나이 든 이 남자의 영광생심이 오페라에서는 자주 등장하게 되죠. 이게 이제 후견인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고아가 된 미성년자가 이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재산도 관리하고 부모 대신 보살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성인이 되면 이제 회복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조건이 붙습니다. 말도 잘 들어야 되고 충실히 따라야 된다는 뭐 이런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후견인이 재산을 탐내거나 또 젊고 어린 여성에게 흑심을 품는 경우가 이제 오페라 몇 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세비야 이발사의 이제 이 로지나 같은 경우에도 바르톨로라는 후견인 의사에게 결혼을 강요당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알마비바 백작이 이제 나타나서 구하는 그런 스토리고요. 약간 희극이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봤던 그 야나체크의 카타카바노바 제가 잠시 소개해 드렸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 보리스도 사실 그 이제 후견인에게 자기 재산과 이게 몽땅 맡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후견인한테 잘못 보이게 되면 이제 이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막 굉장히 노예처럼 이렇게 그 혹사당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잠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제 얘기의 에르나니에서도 엘비라가 실바라는 근데 실바는 사실 엘비라의 어떤 재산을 노리는 것보다는 뭐 순수하게 사랑을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이 차가 엄청나기 때문에 뭐 그걸 욕심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자, 그 지금 금방 설명드렸던 뭐 세비야 이발사의 바르톨로와 이 로지나의 관계, 에르나니에서의 이제 실바와 엘비라의 관계는 후견인 관계입니다. 이 바르톨로는 이제 로지나의 재산을 노린 거고 실바는 엘비라 자체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그게 언감생심이죠. 그리고 마농네스코에도 보면 제론테라는 아주 늙은 부자 귀족이 이 마농의 어떤 허영심을 이제 이용해서 마농을 차지하죠. 결국 이 제론테가 이제 고발을 함으로 해서 마농은 이제 미국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제 죄인으로서 절도죄나 여러 가지 죄로 쓸쓸히 아메리카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고 데그리아라는 연인은 함께 따라가서 이제 그 마농과 함께 생을 마감하는 뭐 그런 슬픈 오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브게니 오네기는에서 이제 그레민 공작이라는 이제 왕족, 이제 불구자죠. 늙은 불구자인데 타티아나는 예브게니 오네긴한테 구애를 했다가 거절당하고 그 슬픔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늙은 공작에게 시집을 가게 되죠. 물론 나중에 이제 예브게니 오네긴이 후회를 하고 타티아나에게 다시 사랑을 갈구하지만 이제 타티아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죠. 뭐 이런 오페라 스토리에서 보면 이제 이 늙고 돈 많은 어떤 귀족들이 젊은 여성을 차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이제 항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재미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귀족의 자기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유럽의 귀족의 자기는 보통 이제 오자귀 체계입니다. 공작과 그 밑에 이제 후작, 이 듀크라 그러죠. 그러면 마르키, 후작, 그 다음에 백작, 이 카운트라고 합니다. 자작, 바이카운티 자작이라는 자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하위 귀족으로 이제 남작, 바론이라는 자기가 있는데, 이게 뭐 항상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뭐 일반적인 상황을 제가 대충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 공작은 이제 그 귀족 자기 중에 최고 위죠. 보통 이제 왕족이나 왕이 되지 못한 이제 왕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받는 자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작은 봉토가 하나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의 봉토를 거느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최고의 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후작은 이제
이 부공작 형태로 돼 갖고 공작이 갖고 있는 여러 개의 봉토 중에 이제 일부를 중에 이제 변경을 지키는 그런 봉건 영주를 따로 이제 후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공작의 아들도 이제 후작이 이렇게 승계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봉토를 소유한 귀족이고 보통 이제 백작이라고 얘기하는데 후대에서는 이제 백작이 사실은 봉토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봉건 귀족이 아니고 왕의 가신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백작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쟁에서나 공을 세우거나 어떻게든 그 왕실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주요한 그런 어떤 귀족들은 백작들이 많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자작은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백작의 유고시나 백작의 임무를 승계하는 어떻게 보면 부백작의 그런 역할을 많이 맡는 그런 형태가 이제 자작으로 보통 얘기하고 남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하위 귀족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공작 위에 이제 이 귀족이 또 하나가 존재합니다. 대공입니다. 이게 그레이트 듀크에 해당되는 거죠. 공작 위에 공작.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여왕의 남편이라든가 아무튼 이 공작으로 표현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그런 공작의 직계라고 보면 돼요. 오페라에서 실바가 이제 사실 대공에 해당됩니다. 귀족의 자기는 이제 장남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그러니까 공작의 장남은 공작을 승계합니다. 그럼 장남 말고 이제 차남부터는 어떤 형태냐면 그 하나 아래 단계 귀족 자기를 승계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공작의 둘째 아들은 후작이 되는 거죠. 셋째 아들도 후작이 되는 거죠. 백작의 둘째 아들은 자작입니다. 백작의 장남은 백작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남작의 장남은 남작의 귀족을 이렇게 승계를 하지만 남작의 그럼 차남은 뭐가 됩니까? 남작이 이 최하위니까 남작 밑에는 그 귀족 자기가 공식적으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귀족의 자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한 번 양반은 영원한 양반이듯이 이제 준남작 형태로 해가지고 귀족의 대우를 받는 어떻게 보면 한 번 이제 그 금수저는 영원한 금수저 형태로 해가지고 이 귀족은 이제 유럽에서 출생이 결국은 자신의 신분을 뭐 자신의 노력이나 이런 것보다 아버지 잘 둔 사람은 영원히 귀족인 뭐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그런 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뭐 결국 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낳으니까 이제 깨우쳐진 사람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한 혁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아무튼 이게 귀족의 자기가 이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르나니의 아버지는 이제 아르곤의 백작이었습니다. 백작이었는데 이제 이 왕한테 대항해서 싸우다가 결국 이제 왕한테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에르나니가 이제 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페라의 이제 주요 스토리의 전개가 되는 거죠. 자, 이 오페라, 오늘 오페라의 시대적 배경은 뭐냐? 이 극 중에 보면 이제 샤를마누 무덤에서 이제 이 왕의 암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의가 되는데 샤를마누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프랑스어로 이제 샤를이고 라틴어로는 카롤로스입니다. 이게 이제 프랑크 왕국의 그 왕인데 우리가 이제 세종 왕이랑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왕은 이제 무슨 그냥 왕을 붙이는데 세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레이트 킹이라는 대왕이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건 이제 특별히 어떻게 보면 업적이 뭐 다른 왕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세종대왕이라고 하듯이 이 샤를도 이제 그 당시에 프랑크 왕국을 통일하고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한 그 공을 인정받아서 마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대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레이트 킹입니다.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카를로스 주인공의 선조됩니다. 상당한 뭐 700년 앞선 선조이기 때문에 늘상 존경하기 때문에 이제 아마 무덤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기리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이 프랑크 왕국이 점령하던 그런 시기에는 이제 프랑스나 독일이 이제 주요 그거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피레네 서쪽의 이베리아 반도는 이슬람 무어인이 지배를 했습니다. 이 700년에서 거의 15세기 말까지니까 거의 800년 이상을 이슬람에 의해 이제 이슬람의 무어 흑인들에 의해 갖고 이제 지배를 받던 상황인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가 오늘 이제 주인공이죠.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이 카를로스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로스 5세가 왕실의 이제 어떤 근친혼이라든가 근친에 의해 가지고 굉장한 이제 그 왕위 서열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프랑스나 독일뿐만이 아니고 이 스페인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의 왕위 계승권도 갖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사실 이 스페인을 통일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 이제 스페인은
아라곤 공국과 카스티아 공국 등 이제 주요 이런 공국들에 의해 갖고 이제 이런 공국들에 의해 갖고 이제 이슬람 세력을 이제 배척을 한 상태였고, 이렇게 공국들이 난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이제 통일해서 스페인 왕국을 만든 그 사람이 오늘 이제 오페라의 주인공 중 한 사람인 카를로스 1세입니다. 1492년에 이제 스페인 왕국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오페라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 아라곤 공국과 카스티아 공국을 뭐 이렇게 합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카를로스가 이제 황제로 이제 옹립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라곤 공국이나 카스티아 공국의 많은 이제 그 귀족들이 또 멸문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에르나니는 아라곤 공국의 귀족 자제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훌륭한 일을 많이 해도 항상 또 그 그늘에는 많은 죄악을 낳게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이 오페라의 어떤 뿌리가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이 사랑 노름을 이제 핵심적인 오페라의 이제 소재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오페라에서는 이 어떤 사랑의 이야기가 빠진 상태에서는 이제 뭐 아름다운 아리아도 별로 감동이 없기 때문에 사랑 얘기가 상당히 이렇게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에르나니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일트로 바토레도 이제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한 그런 작품이고, 거기서 이제 부각된 세 사람의 삼각관계 사랑을 이제 다룬 거죠. 형제 간의 어떤 사랑 싸움 뭐 이런 겁니다. 자, 이 주요 아리아를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주인공들이 이렇게 카바티나 카발레타로 이어지는 이제 이중 아리아 한 곡씩을 부릅니다. 에르나니는 이제 이런 시든 꽃봉오리에 맺힌 이슬처럼, 엘비라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이런 아리아들, 엘비라도 뭐 이런 결혼을 앞두고, 원치 않는 결혼을 앞두고 이제 에르나니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이런 아리아들, 실바, 이제 늙은 실바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젊은 엘비라를 차지하기 위한 애틋한 사랑들을, 그리고 또 이 전의를 다지는 뭐 그런 아리아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카를로가 이제 단독으로 세 편의 아리아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아주 훌륭한 중창들, 이 일트로바토레에서 이제 이 대장간의 합창이라든가 병사들의 합창 같은 아주 걸출한 합창이 많듯이, 이 여기서도 이제 음모의 합창이라는 합창도 있고, 이 중창도 아주 멋진 중창들이 이어집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이 정도를 제가 핵심적으로 권하고 한번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을 거예요. 자, 연출은 이제 지금은 작고하신 분입니다. 피에르 루이지 사마리탄이라는 이탈리아 연출가가, 오페라 연출가가, 뭐 이분은 오페라, 뭐 연극, 발레까지 이렇게 했던 분입니다. 연출가가 이 무대 디자인이 아주 특출했던 것 같아요. 뭐 아이디어가 아주 번뜩이는 그런 게 많습니다. 무대 장치에 대해서 약간 주의 깊게 보시면 되고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이제 무대 디자인 특별상이라는 게 지금도 오페라 시상식에서 전해집니다. 이 작품이 이제 1983년에 이제 뉴욕 메트에서 처음 만든 프로덕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2년에 이제 공연된 작품이니까, 이분이 비록 작고를 했어도, 죽었어도 그의 이제 프로덕션은 남아있죠. 후배 연출가에 의해서 이제 재현된 겁니다. 뭐 별도로 이제 그 연출가는 따로 있었겠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이제 이 원 연출가 피에르 루이지 사마리타니의 프로덕션으로 이렇게 항상 공연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트레일러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악 감독 지휘는 이분 어디서 많이 봤죠? 마르코 아르밀리아토라고 이제 이탈리아 지휘자인데, 이분은 뭐 제가 뭐 거의 5작품 이상을 소개시켜 드린 것 같아요. 뉴욕 메트에서 이제 자주 공연했습니다. 자, 서곡을 한번 들어보시죠.
자, 다음 이야기는 이제 1막부터 하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